이재명 후보 얘기인데요. 이재명의 열렬한 구애로 잡았는데 누구에 대한 구애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행사에서 이 가상자산, 흔히 이제 가상화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죠.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의 얘기를 듣겠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시점과 맞춰서 한 1년쯤 연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당에 그런 요청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한 얘기가 있는데 우리 당 사람들이 좀 나이가 드셨다.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약간 구식이지 않냐. 이재명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두고 지난해 당정이 이미 내년부터 과세하기로 했던 거죠. 이런 부분은 구식이다라고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오늘 이준석 대표가 뭐 정권 잡으면 나라를 망가뜨린다라고 망가뜨리는 걸 보여준다 하면서 헛소리 토큰 얘기까지 했는데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백수 한 장 들고 사기쳐서 돈 뽑아내는 코인을 잡코인이라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정부가 잡코인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겠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상자산을 가지고 부동산 개발에 대한 이익을 전 국민에게 환원시키겠다. 뭐 블록체인 기술로 이런 걸 두고 이준석 후보가 또 꼬집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기존의 당정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두 측면으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정책적으로 바람직하냐. 일단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갑작스럽게 논의해가지고 작년 세법 개정안에 통과되는 게 아니고 2017년 국정감사 때부터 당시에 이제 이 암호화폐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대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세를 한다는 거는 제도화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도권으로 그 암호화폐 시장을 끌어들이겠다. 일종의 이제 보호 관리 측면에서의 이제 과세 방안을 결정을 한 건데 그리고도 1년이 지금 넘게 흘렀어요. 원래 그 세법 개정안 초안에는 올해 10월부터 과세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걸 또 몇 개월 유예해서 내년 1월부터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또 유예하겠다는 것은 이제 선거 시기에 맞춰서 등장한 포퓰리즘이라고 보고요. 소득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해야죠, 당연히. 그 원칙을 뭐 어기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렇게 그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 시장화돼 있고 투기적 요소가 큰데 이걸 더 장외에 방치한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보호부터 해야지 과세만 하는 거는 정부 당국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투자자 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과세를 한다는 게 보호를 안 한다는 건 아니죠. 과세를 한다는 거는 제도화한다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네. 동시에 보호 육성책도 나오겠죠. 그런 측면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매우 흐트러뜨리는 더군다나 이게 뭐 여야가 같이 합의해가지고 통과시킨 법인데 예. 대통령 후보 말 한마디로 이게 유예된다면 그 과연 바람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선거 전략적인 측면의 실효성이 있느냐 이러면 과연 떠나간 2030 혹은 뭐 이대남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가 돌아올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20대들이 요구하는 게 과연 영끌할 자유를 달라는 걸까? 저는 그게 아니고 영끌하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근로소득을 가지고서도 제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있는 나라를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재명 후보답지 않은 그 얄팍한 정책으로 표를 얻어보려는 이제 그런 저는 이 방안 아닌가 그런 면에서 좀 실망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게 다급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죠. 다급하니까 저런 식으로 막 이리저리 내지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얘기했듯이 지난해 여야가 합의로 법을 통과했는데 1년 뒤에 하지 말라고 하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되는 거 아니냐. 뭐 물론 그런 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아까 지금 박 총장 말씀 맞다나 이게 가상화폐 그 코인 여기에 대해서 과세가 저는 사실은 경제 전문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 뭐 20% 이상 예. 뭐 부과한다 그러는데 좀 많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다른 금융과세 뭐 5천만 원 뭐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5천만 원이고요. 예. 나머지 뭐 해외 투자나 선물이나 이런 것은 이제 뭐 250만 원이 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차익의 20% 소득세가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돼 있습니다. 거기다 마찬가지로 다른 코인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기초해서 예. 하겠다는 건데 그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 건지는 사실은 저는 뭐 경제 전문가 아니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주제가 넘는 얘기고 그건 전문가들이 얘기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야가 합의했던 것들을 확 바꾸겠다는 예. 것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민주당이 좀 뭐라고 그랬더라? 예, 나이가 좀 드시지 않았나? 구식이지 않나? 예. 근데 구식인 저로서도 가슴이 좀 뜨끔하면서도 뭐 신식은 그렇게 막 합의한 거 바꾸는 게 신식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준석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과한 반응을 보였잖아요. 이걸 뭐 이런 얘기를 무슨 대선 후보가 얘기했다고 해서 내가 정권 잡으면 나라 망가뜨린다는 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지 설명에 나섰다. 뭐 이재명 헛소리에 NFT를 발행하면 재미라도 있고 시장 가치도 있을 것이다. 예. 너무 과한 얘기 같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는 그거 같아요. 2030은 내 텃밭인데 당신이 왜 들어와? 예.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해서 2030 내가 이렇게 끌어들여서 국민의힘으로 끌어들이고 선거도 국민의힘 선거도 성공시키고 내가 여기 이 맹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뭐 코인 과세 같은 걸로 해서 지금 여기 들어오겠다는 거야? 뭐 이런 감정적인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과거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서 뭐 몇 번 선거 치를 정도는 벌었다라고 돈 했기 벌었다고 때문에 하더라고요. 내가 요 분야는 전문가야.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건 틀렸어. 뭐 이런 것도 미리 딱 방어막을 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거나 지적한 건 과세유의 그 방침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게 아니고 예. 부동산 이 불로소득을 개발이익을 환수한 그걸 공유부를 가지고서 전 국민한테 가상화폐를 나눠주겠다. 전국민 코인 예. 근데 이게 진짜 황당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시중에 있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사서 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저거는 한국은행이 이른바 이제 가상화폐를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통화 정책이나 이 발권력을 지금 대선 후보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과연 가상화폐 시장이라는 게 국가가 나서서 그렇게 시장을 조성해야 될 만큼 그게 바람직하거나 혹은 뭐 우리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장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주식시장하고 결정적인 차별성이 있는데 예. 주식이라는 건 어쨌든 실물 자산에 기반한 유가증권입니다. 그게 생산 활동과 기업 활동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양도차익 과세도 일정하게 이제 공제폭을 넓히는 거고 그에 비해서 가상화폐는 실물 자산이나 경제 활동, 기업 활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투기적인 자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전 국민을 상대로 마치 무슨 뭐 실험하듯이 하겠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어이없는 얘기고 중앙은행 독립성도 해치는 얘기예요. 근데 저런 얘기를 대선 후보가 하니까 일단 황당하다는 반응을 한 겁니다.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 개발 이득에 대해서 전 국민 환원을 이제 가상화폐를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그 구체적인 이 기술적인 건 저는 솔직히 잘 몰라서 일단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그 발권력에 대해서는 그건 좀 또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게다가 그동안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내세웠던 게 불로소득 환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불로소득 환수를 해가지고 또 다른 불로소득을 낳을 수 있는 가상화폐를 전 국민한테 주겠다? 도대체 그게 앞뒤가 맞는 발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런 얘기면은 이준석 대표가 내가 정권 잡으면 나라 망가뜨린다는 걸 어떻게 하겠다는지 설명에 나섰다는 말도 뭐 그 과한 거 아닐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가상 화폐라고 안 하잖아요. 요새 가상 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왜냐하면 화폐라는 것은 국가가 인정하는 발권력, 그렇죠? 통용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가상 화폐는 그런 게 가상 자산은 그게 아니니까 뭐 코인유나 이런 것들 그렇지 않으니까 가상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이분이 얘기하는 대로 구세대가 돼서 그래 구식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 계속 얘기하면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전자지갑 이러는데 잘 뭔지 모르겠고 예 일단 그런데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는 윤석열 후보도 이제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서도 보호는 없고 과세만 하냐 보호를 먼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한 바는 있습니다. 일단 2030의 젊은 층 유권자들의 마음을 잡기 위한 이재명 후보의 좀 적극적인 정책 발표들이 있는데요. 다른 얘기도 하나 보면 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도 발언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고민 끝에 여성가족부 폐지하자, 여성자 들어가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여성의 입장에서도 여성이라고 특별히 배려받는다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대접받으면 되지 여성이니까 더 우대 이걸 바라지는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성평등 여성 남성 하지 말고 성평등 가족부 또는 평등 가족부 평등은 남녀에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지난 10일 했던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함께 읽어보자라면서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논란이 됐는데 한때 삭제됐다가 다시 올린 글입니다. 민주당이 이른바 페미니즘 정책으로 청년들을 반으로 갈랐고 청년 남성을 기득권 취급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페미니즘을 깨야 청년이 보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페이스북에는 한번 함께 읽어보시지요라고 했는데 저 파일에 들어가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페미니즘은 민주당에게 아직도 볼드모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대체 언제부터 페미니즘이 성평등이었습니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글을 이재명 후보가 공유를 했거든요. 물론 그 뒤에 관훈 토론회에서는 의견이 같다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외면할 게 아니라 직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유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반발이 꽤 심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페미니즘이나 여성운동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많이 보였었는데 이재명 후보 완전 달라진 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 이제 제가 반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선거 전략적인, 선거 공학적인 측면에서 저게 과연 지지율을 높이거나 득표인이 될 수 있을까라고 보면 20대 남녀의 정치 성향이 매우 다릅니다. 그리고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에 무당층의 폭이 훨씬 더 커요. 20대 남성에 비해서 대선 후보들에 대한 지지율.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이제 이 방향으로 가게 되면 한쪽을 얻을 수 있겠지만 한쪽을 잃는 결과를 초래해서 젠더 문제를 가지고서 뭔가 20대의 마음을 붙잡겠다는 건 제가 보기에 허상이다. 그거는 전혀 제가 보기에 선거 전략적으로 의미 없는 얘기고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일단 짚고 싶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그렇게 페미니즘 정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제가 보기에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특정 커뮤니티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라 그러죠. 여성 혐오를 동반한. 근데 거기에 지금 양당 후보들이 한꺼번에 올라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걸 이제 둘 다 같이 이제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그런데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페미니즘이 과잉일 정도로 이 성평등이나 혹은 성차별 문제가 없는 나라냐 그렇지 않거든요. 여전히 이 성평등의 토양이 굉장히 부족하고 성차별 성폭력이 심각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성차별 성폭력으로부터 남녀 혹은 어떤 젠더이든 간에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걸 다 품자라는 것이 이른바 이제 페미니즘이라는 그런 사상인데 이거를 특정 커뮤니티의 과다대표된 목소리를 대선 후보가 반영해가지고 갈등과 분열의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게 과연 이게 민주당이 갖고 있는 기존 정체성이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얘기했던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이른바 대동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에 부합하는 거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매우 심각한 퇴행이라고 봅니다. 네. 이 문제는 좀 너무 어렵긴 한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좀 이해는 돼요. 뭐냐면 이게 발단은 문재인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를 페미니즘 정부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속 그걸 홍보를 해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2030의 남자, 이대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이 정부는 왜 그래? 왜 정부가 어떤 하나만을 대변한다. 어떤 젠더, 예를 들면 나는 여성만을 위한 정부라든가 나는 남성만을 위한 정부라든가 나는 2030만을 위한 정부라든가 5060만을 정부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의 지역만을 예를 들면 난 호남만을 위한 정부거나 어디 정부, 영남만을 위한 정부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정부라는 건 말 그대로 대통령은 말 그대로 국민 전체를 아울러야 되는 거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정부는 대놓고 처음부터 물론 그게 그동안에 이제 여성이 상당 부분 사회적 약자로서 불평등한 그 대우를 많이 받았다는 것들을 해소해야 된다면 그걸 전제로 하는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쇼를 하는 방식으로 이게 뭐랄까 뭐 쇼통이라는 일도 뭐 나쁘게는 있었지만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너무너무 강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굉장한 소외감을 느낀 사람들의 반발이 지금 투표 형태로 나타나고 그런데 실제로 그럼 이 정부 들어와서 아까 지금 박 총장 얘기하신 대로 무슨 여성 인권이 그렇게 높아졌느냐 그리고 여성들의 뭐 처우가 개선이 됐느냐 전혀 그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이 정부가 내세운 페미니즘 정부는
쉽게 얘기하면 여성 운동을 하는 명망가들을 내세우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지 않았던가라는 심하게는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야 한 자리씩 다 차지했지.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일반 보통 여성들의 삶과 그런 성차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개선을 했느냐.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예를 들면 기업들과 협의를 해서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입사라든가 이런 입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승진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차별을 없앨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노력했다는 얘기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럼 뭐야? 그럼 말로만 계속 페미니즘에서 결국은 이것도 갈라치기 해서 젊은 애들 문재인 갈려놓고. 정부 말고 이재명 후보의 저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아주 길게 이제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만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으신 건 제가 예, 알겠지만 그게 결국은 이 분열의 씨앗을 이렇게 남겨놔서 결국 우리 젊은이들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서로 쫓아다녀야 될 그런 이 이대남 이대녀가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고 그리고 후보들도 나와서 뭐 나는 이대남한테 뭐 해야지 이대녀한테 해야지 그거 볼 때마다 답답해요. 뭐 이대남 이대녀가 근데 사실 어딨어. 이대남 이른바 이대남의 불만을 먼저 제기한 건 이준석 대표거든요. 그래서 이대남들이 어떻게 보면 열광적인 지지도 얻어서 어떤 맞아요.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건 또 국민의힘에서 먼저 또 어떻게 보면 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렇게 되니까 그 반대급부로 여기서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라 전체를 보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나 하태경 의원이나 예. 그동안에 이른바 이제 이대남을 호명하면서 얘기해왔던 그런 방향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물론이고 이 이재명 후보까지 올라타는 것도 제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겁니다. 청년 문제의 본질이 지금 과연 남녀 간의 갈등 혹은 남녀 간의 어떤 이 대립의 문제냐. 그보다는 오히려 이게 세대별로 그리고 계층별로 심각한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고 기득권 구조가 고착되고 있고 예. 그로부터 우리 청년들이 이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선 후보들이라면 여기에 대한 전망을 얘기해야지 이거를 얄팍한 공학적 계산을 통해서 어느 한쪽의 표를 좀 얻어보겠다라고 특정 커뮤니티에 나온 굉장히 자극적인 글을 공유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윤석열 후보도 이제 성평등 가족부로의 변경을 주장한 바 있고 예, 관련돼서 이제 비슷한 얘기들을 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존 민주당의 많은 입장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해서 더 도드라지는 측면들이 있고요. 20대들의 대선 후보 지지도 오마이뉴스가 조사해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를 통해서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대들은 이대녀 20대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 20대 여성들의 18에서 29세까지 여성들의 지지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조금은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18에서 29살까지의 이른바 이대남의 지지율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많이 좀 높은 편입니다. 앞서 이제 박원석 의원님이 얘기 지적해줬지만 20대 여성들은 지금 양당 체제에서는 뚜렷이 찍을 후보가 없다. 부동층이 40%가 넘는 예. 거죠. 그런 양당만 놓고 부분들은 보면. 그런 부분 눈에 보이는데 이제 자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러니까 20대 남성들에게만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 이런 부분 또 약간 반대 효과,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역효과가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요. 이게 이제 여의도 정치에 익숙한 사람들의 시각 속에는 유권자는 남성이다. 이런 그 편견이 은연중에 있어요. 아마 그런 편견을 드러낸 그 일단이 아닌가 보고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20대 여성의 투표율이 결코 20대 남성에 비해서 낮지 않고 그리고 양당 후보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른바 누가 더 혐오스러운가라는 예. 식의 경쟁에 대해서 어디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두 후보들이 저런 식으로 지금 이 청년 정책을 얘기한다면 더더욱 저는 그 20대들의 마음을 붙잡기 어렵고 그렇다고 이게 20대 남성들을 소구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도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대가 민주당한테 결정적으로 실망한 압도적 지지를 지난 대선과 지난 총선에 보내줬어요. 결정적으로 실망한 원인이 뭐냐면 이른바 20대들이 갖고 있는 공정의 감수성에 비추어 봤을 때 조국 사태 같은 걸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얘기 못하면서 전혀 본질이 아닌 데서 이런 식의 이 정책을 쓰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선거공학적으로도 그다지 실효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양성평등 문제가 마치 그냥 여성가족부를 존폐 만드는 그대로 두느냐 없애느냐 혹은 그 이름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것들로서 치환되거나 환원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을 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여성가족부가 지금처럼 계속한다면 그래서 윤미향의 정대협에다가 7억 얼마씩이나 되는 저 돈을 갖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예. 그 세부적 내용을 공개하지 국회에서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고 이런 식의 행태를 하는 여성가족부라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양쪽 후보가 여성가족부의 문제점을 지적을 할 때는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성과가 있는가 이거를 가지고 따져야 되지 그냥 여성가족부를 없애자 아니다 그냥 두자 이름을 뭐로 바꾸자 아니다 다른 걸로 바꾸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럼 구체적인 그 서브스턴스 그러니까 무슨 실질을 가지고서 이러한 문제를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좀 바꾸자라든가 아니면 뭐 보강을 하자라든가 어디다가 합치자든가 이렇게 해야지 괜히 그냥 명목적인 것만 가지고 여성가족부를 없앱시다 아닙시다 둡시다 뭐 이름을 바꿉시다 그게 별 의미 없는 일이에요. 사람들의 삶과 아무런 소용이 연관이 없어요. 사실 이른바 젠더 문제를 이준석 대표가 많이 강조를 해 왔었는데 보면은 그동안 뭐 여성들은 여성 할당제 등으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아무 그런 것 없이 소외됐던 이른바 이대남의 처지를 이 친구들은 정말 소외됐었구나라는 거를 어떤 하나 문제 제기를 한 건 좋은데 이걸 젠더 갈등식으로 비춰지는 거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이분들은 정말 소외됐었구나 이걸 인식하는 건 나름 의미는 있다고 봐요.